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이 오전 7시 추 장관의 임명을 제거했다고 밝히며 추 장관의 임기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추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를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로 복귀하겠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홍콩에서 대규모 도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 참가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해온 민간 인권전선은 1일 오후 빅토리아 공원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홍콩 정부의 시위대 5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서 남북 관계는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거론하며 남북 관계를 10번이나 언급한 지난해 신년사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측 역할의 한계와 북한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2019년 코스피 시장은 9% 이상 올랐습니다. 폐장일이었던 지난 월요일 코스피 시장 220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는데요. 2019년 한 해를 이끈 업종은 바로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는 지난 한 해 동안 50% 넘는 순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해를 이끌 업종도 역시나 반도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D램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5G 상용화로 인해서 이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2020년도에도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2020년 증시에 대한 전망이 여럿 나옵니다. 이번에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2019년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 전쟁이 6개월을 지났습니다. 함께 일본과의 갈등 상황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쇼타임에서는요.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복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소재 부품 장비의 인기가 올해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5G 관련주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020년의 증시 함께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급등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1월달 제뉴얼리 이펙트를 얘기하는데 작년 글로벌 증시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우,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019년에 작게는 22%대부터 많게는 35.2% 등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다우 지수가 1년 만에 이렇게 오른 것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증시가 지난 한 해 상당히 급등했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이 그동안 급등했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지난 10년간 주가가 오른 종목이 주로 IT였고요. 1위는 넷플릭스, 그리고 2위는 애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2017년도, 2018년도 이때는, 소위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요 빵 종목들이 많이 이슈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애플이 상당히 급등을 견인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 미국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 그런데 유럽 증시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유로스톡스 600 지수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지수가 특히 중국 상하이 지수는 작년에 뭐 미국과 중국 뭐 갈등 이런 뭐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 지수가 22%대 올랐고요. 또한 브라질과 동결 증시도 지난해 20%나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도 물론 올랐지만 한국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 급등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작년에 그렇게 미국 증시가 급등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 그리고 세계의 어떤 성장 둔화 그리고 계속 이슈가 됐었던 무역 전쟁 등 각종 악재 때문에 증시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상당히 급등의 모습이 미국 증시에 있었습니다. 아마 몇몇 평가가 있겠지만 연준이 작년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연속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지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 부양의 핵심 요인은 결국 통화 정책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작년에 기준금리를 경기가 좋은데 불구하고 세 번이나 내렸기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래된 평가가 상당히 몇몇 페이퍼를 보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된 페이퍼의 흐름들 보면 결국 연준이 작년을 넘어서 올해 2020년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이다 시그널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뭐 1월 15일경에 포괄적인 1단계 무역 합의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작년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금리가 인하하지 않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동안 시장의 가장 소극적인 요소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1월 15일 날 서명할 것 이런 것을 보면 일단 시장의 어떤 긍정적 모멘텀의 해소 국면이라서 2020년의 반응보다도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로감을 주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020년에 또 다르게 중요한 이슈가 바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뭐 작년 7월부터 한국과 일본의 어떤 경제 전쟁 벌써 6개월 정도 접어들었죠. 현재까지 집계한 뭐 지표를 통해서 서로 한국과 일본이 과연 이게 확전을 할 것인지 휴전할 것인지 좀 평가해보면 좋겠는데 몇몇 지표의 어떤 단순한 수치를 보면 일본도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한국도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것이 확전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3대 지수가 지난 한 해 동안 20% 이상 상승했는데 지난해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18% 상승했고요. 한국 증시가 작년에 약 7.7% 그러니까 이것이 뭐 퍼센트로 따지긴 뭐하지만 일본과 한국에 비교해보면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한국 코스피 지수보다 2배 이상 상승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의 어떤 피해다 이익이다 이런 거 따지긴 뭐하지만 일단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더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통상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을 하면 우리가 그 관광산업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11월 달까지 데이터 나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민은 약 533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22% 감소를 했고, 또한 감소세가 지난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이 예상보다 급감세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 작년 7월 넘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올해로 들어갈수록
결국 일본의 어떤 그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일 감정과 맞물려서 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 그런 한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편의점에 보시면 요즘 일본 맥주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뭐 비슷한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도 이런 어떤 경영권 분쟁과 이런저런 어떤 노이즈가 있지만 한국 내 대형 그리고 조병 항공사들의 어떤 한일 노선의 90%가 결국 한국 항공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비행 쪽에 그 운송업 쪽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일본 노선과 한국이 결국 같은 관점을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좀 시그널 좀 좋게 나온 게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본이 한국에 수출할 때 그 건건이 이제 검사를 했는데 건건이 검사 안 하고 불화수소 관련해서는 3년에 3년 이렇게 어떤 통으로 이런 어떤 그 일본 측에서 좀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불화수소를 현재 삼성전자에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견 화학업체죠. 스텔라 그 케미파가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11.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약 54%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결국 같이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데이터의 모습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런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의 피해는 상호 연결 구조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릴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의 대일 수출 규모가 약 7.8% 감소를 했고 지난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폭이 약 14.6%로 한국의 2배 육박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일본이 타격을 좀 크게 받은 것으로 산업통상부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장기간을 갔을 때 서로 간에 악재로서 상당히 피로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해 보면 이것이 확전이냐 휴전이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그 과거의 어떤 감정적인 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어떤 아베 정권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봤을 때는 이제는 확전보다 휴전으로 서로 좀 흐름을 좀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해 보면 이제는 확전보다 휴전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또 반도체 업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결국 올해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면 전제 조건은 반도체 쪽을 우리가 기대할 언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1일 날 어제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한국 수출을 보시면 전년보다 수출이 10.3% 감소했고요. 한국 수출이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기록하는 것이 2016년 5.9% 이후에 3년 만에 그리고 두 자리 그러니까 10.3% 감소를 보인 것이 2009년 13.9% 이후에 10년 만의 모습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수출 수입을 떠나서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산자부가 평가한 내용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 때문에 약 107억 달러가 감소가 됐고, 그 현재 반도체가 지금 하향이다 이런 평가가 좀 산자부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28억 달러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130달러의 수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 요인 합쳐서 수출 감소액 합쳐 보면 569억 달러고요. 전체 수출 감소액인 625억 달러의 91%인데 이 91%는 한국이 계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죠. 유가 하락도 한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결국 그동안 체계적 위험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약 작년에 수출이 91% 감소한 것이 대외적인 요인 그리고 불가항력이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결국 반도체 쪽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과 반증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반도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약 25.9%가 줄었고요. 통상 한국이 그 산자부가 20개 주요 수출 품목을 좀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대표 주자인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뭐 전체 수출이 그만큼 감소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해 수출의 감소액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2009년 이후에 첫 두 자릿수 13.9% 감소율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반도체 쪽에 우리가 4화를 걸고 있지만 전체의 틀거리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기획재정부 장관, 어떻게 보면 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말에 평가한 게 있습니다. 기자간담회 때요. 반도체 가격이 상승 전환될 것으로 보는 것이 글로벌 전망기관의 지배적 견해이다. 이렇게 정부 당국자가 반도체 가격을 상승하는 것으로 일단 기조적으로 올려놨고요. 또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건 상당히 좀 풀 수가 없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결국 수출이 안 좋을 때 반도체 쏠림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수출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20.9% 그리고 작년에는 17.3%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정부 당국자 입장처럼 내년에가 반도체 가격이 상승된다는 그 전제로 보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그 방해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크지 않고요. 작년에 그 애플이 그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던 이유가 결국 어떻게 보면 중국발 화웨이 이런 갈등 속에서 올랐는데 예상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애플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한국이 앞으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바라봐야 될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올 한해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반도체 업황을 좀 좋게 보는 가장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2020년도 올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두 개 다 감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뭐 D램 가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반등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일단 그 대만의 D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전 자료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D램 가격이 겨울에는 통상 겨울이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성수기 이런 등을 통해서 많이 좀 상승했던 모습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D램 쪽에 어떻게 보면 생산의 매출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D램 쪽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그 가격이 좀 오른다고 그것도 한국의 어떤 관료 얘기지만 글로벌 자료에 의하면 이런 단어가 썼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결국 한국 기획재정부 장관 스스로도 방향성을 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올해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둘 다 감산한다는 것이 그만큼 뭐 생산량이 앞으로 전망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해 2020년에 이렇게 두 개의 어떤 큰 팩트를 결국 중단하고 감소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대되는 반도체 상승세가 있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는 반도체의 어떤 상승보다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과연 상승의 고리가 있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예상보다 외국계는 매수보다 매도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2020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방향성을 아직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암울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연간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회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슈를 하기 전에 올해 첫 거래일이고 첫 2020년도의 시작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앵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이 아니죠. 올해는 좀 더 많은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관련돼서 이제 또 수출 관련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암울하다고 표현하셨는데 한 해치만 보게 되면 암울한데 조금 12월 달치와 이제 변화 요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암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난 일은 지난 거죠. 지난 일은 그대로 그냥 남겨두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한 해의 총 수출만 보게 되면 두 자릿수 하락폭입니다. 그래도 20%대가 아니라 10%대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424억 달러 수출을 보였고요. 금융위기 2009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감소폭을 기록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려감이나 여러 가지 부진함이 좀 컸었다, 이렇게 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수출을 분석해 보게 되면 특히 산업자원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 100억 달러 좀 넘게, 그리고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한 300억 달러가 조금 넘게, 또 하나 유가 하락으로 한 130억 달러 가까이, 이런 식으로 수출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경기가 안 좋았고요. 게다가 유가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국내 수출 모멘텀 중에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들이 그렇게 썩 실적이 좋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연결시켜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게다가 이제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감소하죠. 그래서 수입도 한 6%대 감소하면서 5,030억 달러 기록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무역 수지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390억 달러 흑자를 보는데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이죠. 한 43% 감소하는 수치까지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무역 수지만 보게 되면은 지난 남유럽 재정 위기 때 2012년도 이후가 280억 달러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이후 최저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품목별로 보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가 안 좋았을 거고요. 게다가 컴퓨터 같은 경우가 20%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17%대,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석유 제품이 14%, 12%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주력 수출 품목 20개 중에서 14개가 부진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겠죠. 앞서서도 이슈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력 반도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13개월 연속 하락세, 그러니까 즉 작년 내내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수출 물량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Q는 괜찮은데 P가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P 곱하기 Q가 어떤 그 전체적인 부분들 쪽에서 부진했다라고 하게 되면 물량은 계속 그래도 나아지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부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금액 자체가 25%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확인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반도체 동향들은 일단 수요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요는 그대로 좀 더 확대되거나 유지는 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변수가 P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반도체 가격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황들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수출의 주도적인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가장 큰 핵심이다.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쪽을 봤을 때 일단 지금 또 지역별로 보게 되면 중국이 16%대 하락, EU가 8%대, 일본이 한 7% 가까이 부진한 모습들이었는데 의외로 미국 쪽이 선전했습니다. 한 0.9% 증가로 발표된 수치고요. 또 하나 아세안 쪽의 비중이 20%를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정부에서 신경 쓰는 신남방 정책이죠. 이쪽에 대한 효과가,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가 슬슬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아세안 쪽의 중심이 지금 현재는 베트남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주요 교역국 쪽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그의 흐름들과 함께 동남아가 중요한 국내 수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부진한 얘기만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작년 12월 달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긴 하지만 수출이 5.2% 감소 쪽으로 7개월 만에 한 자릿수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의 수출이 3.3% 늘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관점들, 이런 쪽이 앞으로의 변화를 좀 얘기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중국이 변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제조업 지표가 기선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여파가 확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흐름들이 일단 한국의 수출 쪽으로도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플러스권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그래도 한 14개월 만에 중국 쪽에서 플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올해 상반기는 변화 요인들이 높겠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무역 분쟁 1단계 합의 1월 15일로 이제 백악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2차까지도 진행되는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도체 업황의 개선을 생각해보게 되면 1분기 정도 그냥 수출이 증가세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은 증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작년의 기저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빠르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는 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들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올해 수출 같은 경우는 약 한 작년 대비해서 3% 증가한 5,600억 달러대로 전망하고 있고 반도체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죠.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5에서 12%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을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무역금융이나 해외 마케팅의 예산을 60% 이상 집중하겠다, 상반기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흐름이다 보니까 성과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품목별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 선박, 바이오헬스, 2차 전지가 올해는 선전할 것이다. 그리고 석유 제품, 철강, 디스플레이, 섬유는 부진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만큼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 쪽에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올해 좋아질 업황들 말씀드렸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떤 수출 증가율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바이오 쪽,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IT 쪽 이쪽은 핵심이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출 증가율의 변화와 함께 기대될 수 있는 업황이다라는 쪽까지 보시고 투자를 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는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재 부품 장비주가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5G는 글로벌 5G가 상용화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 높다고 보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5G가 이제 가장 먼저 미국과 함께 상용화 일정을 잡은 뒤에 그 다음부터 작년이었죠. 작년도 계속 드라이브를 좀 걸었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하반기에 투자 금액을 집중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5G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구석으로 가면 LTE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 본격적으로 5G가 커버리지가 강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 입장 쪽에서도 5G 투자는 계속 이어가는데 아직 어떤 투자가 좀 이연되고 집중하는 모습들이 약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5G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흐름들이 그만큼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하지만 이제 올해도 역시나 5G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국가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한 3배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넓은 나라의 어떤 그 커버리지를 다 한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 같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역할도 같이 하겠지만은 한국의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해서 기대감이 좀 높은 부분들이고요. 특히 본격적으로 화웨이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도 통신사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이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통신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투자를 할 때 각각의 개별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합병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좀 더 확대된 투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3.5GHz 주파수 경매도 5G의 투자에 촉진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관련된 쪽의 변화도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나 일본도 도쿄올림픽이 이제 올해 7월 24일 날 개막합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도쿄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라는 쪽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용화 일정이 좀 집중돼 있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관련주들도 조금씩 좀 처졌던 부분들이 다시 부각받지 않느냐,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5G는 5G인데 왜 그런 걸맞게 주가는 못 갔느냐라고 보는 흐름들이 대표적인 게 KMW였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특히 국내 투자가 이연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해야 됐을 부분들이 올해까지 다시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KMW가 실적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큰 만큼 올해는 다시 이 부분이 반영되겠죠. 그러면 어떤 지연됐을 뿐 여전히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의 기회나 실적의 기회는 남아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들과 함께 해외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중심통신 쪽에 부품을 공급했던 전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 쪽에서 수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일본도 후지스와 라쿠텐 쪽에서 부품 공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KMW의 해외 매출을 가세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KMW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화웨이와 관련이 가장 높은 회사는 RFHIC죠.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상용화 일정과 연결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RFHIC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KMW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지수 관련된 쪽에 편입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의 흐름들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게 올해가 아닐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들 수급들이 조금 보강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탄력이 확인되면은 조금 더 변할 수 있겠다는 소리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정치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광 트랜시버 1위를 하는 회사인데 특히 빛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바꿔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5G의 가장 핵심적인 또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일본 2위 통신사 KDDI에 광 트랜시버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와 함께 오이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서진 시스템도 5G 관련주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주자라고 봐야 되겠죠. PER 7배, PBR 1.48배, 즉 5G 관련주 쪽에서 아직까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는 대표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같은 업종 내, 섹터 내에서의 저평가가 주가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이끄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로 공급을 해외 쪽에서 공급을 늘린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노 와이어리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기지국 테스트 장비 쪽이 부각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소형 기지국과 함께 기지국 관련돼서는 여전히 강한 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도 국내에서 통신사들이 이제 좀 촘촘한 5G 커버리지를 위해서 기지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에 따른 수혜는 가장 크게 이노와이어리스가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인 부분들이겠지만 좀 더 체크하면서 5G 관련된 쪽을 점검하는 게 필요할 걸로 보이지고 있고요. 워낙 한 2, 3년 전부터 이어졌던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은 과거보다 많이 좀 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큰 섹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5G와 더불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출시와 함께 컨텐츠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는 이 컨텐츠에 1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의 컨텐츠조와 관련해서 좀 수혜주들이 있을까요? 네, 컨텐츠주도 올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지난 연말까지 해서 수급 동향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어지는 흐름들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 기대감들이 높은 가운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워낙 컨텐츠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는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특히 이제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싸다라고 볼 수 없는 논리들. 그래서 아무래도 그에 따른 부담감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에 따른 위상이나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OTT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고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아마 지금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그렇게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디즈니 같은 경우도 이해 질세라 또 오리지널 시리즈를 강화시키면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은 추가적인 AT&T라든가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투자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가장 몸값이 높아질 수 있는 쪽은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 특히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가장 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들은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지금 현재로는 덩치가 있고 어떤 탑픽적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좀 조정도 한 12월 달 중반 이후부터는 좀 묵직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탄력들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오후에 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핵심 생산 기지인 화성의 사업장에 일본 정도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 주가 흐름에 변동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가 흐름에는 크게 영향은 이 부분 가지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우려감 때문에 차익 매물은 나올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도 그 차익 매물의 핵심이 이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마 직전 고점대 즉 신고가가 나올 부분 앞까지 와 있는데 실적이나 아니면은 실적이 또 1월 7일 날 삼성전자가 발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간 부담감들 그리고 주가가 먼저 반응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우려감이 좀 높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은 31일 날 삼성전자가 화성 반도체 생산 라인의 일부가 가동이 중단되는 그래서 좀 정전 때문에 한 2, 3분간 멈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 3분간 멈추는 게 뭐가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들리는 얘기로는 1분만 정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까지 어떤 수율이나 그리고 관련돼서 진행되던 모든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미세한 공정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복구하는데도 오히려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고 기존 제품들을 폐기해야 되는 수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 복구까지는 적어도 2, 3일 가까이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부담이라고 봐야 될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3월이었었죠. 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이 약 한 28분간 가동이 중단됐는데 500억 정도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 30분 정전된 것 치고는 참 쓰라린 피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금액이 500억이니까 저희 입장 쪽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로 지금 수익이 나는 삼성전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수조 원대 흐름을 봤었을 때 뭐 500억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비용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손실은 손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단기적인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긴 그림을 빅픽처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재고를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억제 요인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관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정전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동이 중단됐고요. 그러면서 적어도 한 2달 정도 어떤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때를 저점으로 해서 낸드 플래시가 먼저 빠르고 강하다기보다는
빠르게 저점을 찾고 올라오는 기조도 확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수급이 오히려 가격들이 저점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에 따른 부분들도 염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번 뉴스가 반도체 가격과 관련된 쪽의 변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D램 재고 같은 경우 4주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정상 수준이 2, 3주 정도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도체 메이커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재고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재고를 조금 더 털어낼 수 있는,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살짝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뭐 급하게 밀릴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혹시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올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도 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진 않겠지만 모레까지는 일교차가 다소 크게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지역에서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지만 중북부와 충청 북부는 아침까지 흐리다가 차차 개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춥고요. 그 밖의 지역은 종일 평년 수준을 보이며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영하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9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올라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와 전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